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들 그리고 굉장히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왼쪽에 계신 우리 은평제일교회의 심하보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북한 자유연합의 부회장님이십니다. 이희문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중앙에 바로 지금 이제 또 과문광장 예배를 또 주관하고 계시는 경기도 의사회의 이동욱 회장님이십니다. 자, 우리 세 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 분 만나신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이문 목사님 계시고 그러셨는데, 자, 오늘 이 긴급 대담은 이동욱 회장님께서 주관으로 하셔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나라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짧은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존경하는 두 분 목사님, 심하보 목사님과 이희문 목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시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하보 목사님께서는 또 유럽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네. 이렇게 고생하시고 오셨는데 좀 어떻게 지금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네. 심하게 네. 몸살까지 앓으셨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 네, 조금 좀 힘이 들었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인사 좀 내주시죠. 네. 오랜만에 하여튼 반갑고요. 네. 이렇게 이동욱 회장님 저 이렇게 불러주시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문 목사님은 대북 전문가시고 북한 인권 문제 전문가시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수고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어렵게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좀 저희들이 또 가장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네,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탄핵 이전서부터 광화문에서 많이 뵀을 텐데 제가 한 1년 반 전에 신장 수술을 하고 또 그 후유증으로 피부 이식 수술을 하는 바람에 한 2년 정도 제가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다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심장 수술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래도 이문 목사님도 그렇고 심하보 목사님도 많이 몸도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주님이 아직까지 또 사명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시작할 때 먼저 이제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도 있고 또 뭐 걱정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쭉 추구해 오셨던 북한 인권 문제, 또 북한의 자유민주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노력해 오셨고 저희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의 문제도 있었고 북한 정권의 퍼주기 요즘에 그런 퍼주기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의 북한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 보수 국민들께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문재인 정부는 좀 어땠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인권 변호사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인권을 위해서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특별히 북한 인권은 전혀 관심도 없고 뭐 대통령 하기 전에도 그렇고 대통령 된 후에도 오로지 무토 대사가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의 생각에는 온통 북한 또 북한도 다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에만 관심이 있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문재인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폭로를 해갖고 놀랐는데 뭐 놀랄 일이 아닙니다. 2,500만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는 뭐 여기 탈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기 전에 돌려보내거나 했던 여러 가지 인신 공양 수준에 속하는 그런 짓들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옛날에 박지원이 자기가 당대표 때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시킨 것이다. 그래서 박지원 씨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그게 자랑스러우면은 그거 액자에다 표구해갖고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갑으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언젠가는 북한 정권 무너지고 통일이 될 터인데 그때 너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줬는데 북한인권법을 11년이나 발목 잡고 있었던 너에 대해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 당신 준비해라. 제가 SNS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한에 대해서 뭐 반 이상은 자기의 국민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외국에 나가서도 나는 촛불 정권이 만들어낸 촛불 대통령이라 했으니까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이 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측 그렇죠. 대통령, 반측 대통령, 그것도 남측 대통령이니까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평화선언 그렇게 부르짖고 했지만 3명의 전 대통령이 다 핵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화 뭐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인권 활동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필요한 것은 남북한에 필요한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종말선언이다. 아무리 평화를 가장해서 뭐 인권을 부르짖자고 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이승만의 독재는 부르짖으면서 인류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자기 동족을 아마 많게는 한 1,000만 이상은 죽였을 거예요. 그것도 남한의 상대적인 그런 인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절대적인 인권 열악한 국가의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부르짖고 눈물 흘려주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은 자기네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단 한 번도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다 드러나겠지만은 귀순을 한 사람들, 심지어는 거기서 귀순을 했는데 북한에서 공작을 하다가 김정은 제거 작업을 하다가 탈북을 했다는 게 우리 인권운동자들에게는 알려졌는데 그 사람들 범죄자로 뒤집어 씌우니까 조사도 하기 전에 바로 돌려보냈잖아요. 결국 이런 만행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5년 동안의 정권을 잡으면서 김정은 위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자타가 공인할 정도인데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는 참 많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탄핵에 관여했던 중심인물 중에 하나인데 근데 보수 국민들의 다수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됐고 본인도 어느 순간에 대권에 도전하겠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서 저는 정당이나 정치에 대해서 보수건 진보건 이제는 거의 기대가 끝났습니다.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데 그나마 지난 한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뭘 할까 봤는데 우리 한국의 종북 좌파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한동훈 검찰총장 한 명이 내가 종북 좌파를 척결하겠다고 했다가 얼마 안 돼서 그냥 물러난 검찰총장 있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 그 이전.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번 당직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좌구, 우구, 보수구, 진보구 다 좋다. 그러나 주사파 종북은 우리의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척결을 해야 되겠다. 아니 대통령이 새로 된 사람이 자기네 당인 국민의힘도 정체성이 다 보수가 아닌데 저런 말을 내뱉을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을까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행보를 볼 때 전교조 문제나 또 MBC 방송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문제가 정치에는 경력이 없을지라도 대한민국의 가장 아주 문제덩어리의 하나가 종북주사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는 못하겠지만 지금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간다면 북한하고 인권 문제하고 잘 결부돼서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 한계가 있겠지만은 우리 시민사회에서 대통령이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을 때 우리 보수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춰서 활동을 해줄 수 있을까는 우리 시민사회에서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서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었는데 집권 5년 동안에 재단 구성도 안 했어요. 이사를 추천 안 해갖고 그냥 유명무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한변이나 여러 인권활동가들이 다시 뭐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인권재단 원활하게 활동하게 하도록 하자 그러는데 깜짝 놀라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사실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재단이 구성되는 문제보다 더 나가야 될 게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을 앞장세워서 북한의 실상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활용해야 된다 하는 말을요.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그렇게 내놓고 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 주사파 종북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은 뭐 인권법 통과해서 재단 구성돼봤자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 통과됐는데 3번 연면됐지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징적이에요, 그죠? 북한인권법은.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정도가 아니라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건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자 숨기고 어떻게 하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그냥 노심초사했는데 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드론 보낸 거 그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건 뭐 더 강하게 내리치겠다. 그런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문제를 저 주관으로 잘 해나간다면 대통령으로서 다른 건 다 못해도 종북주사파 해결하지. 대북 문제 강력하게 이제 해결하지. 그 다음에 한미 동맹 문제 확실하게 하잖아요. 풍선 띄울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해야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대통령이 저런 생각이라면 정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일평생 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한국까지 내려왔지만 정권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충분히 시민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이임원 목사님 말씀을 종합하면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해서 뭐 크게 기대도 안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보수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잘 지키면서 하고 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에서 그랬다든가 반드시 투표는 해야 된다. 선거는 뭐냐?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다. 만약에 네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아주 나쁜 놈이 당선이 된다.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아니면 차기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 저도 눌러줬어요. 그런데 나는 벌써 1년이 됐는데 좀 뭔가 획기적으로 확 좀 혁명식으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여태까지 뭐 70%가 아직도 과거 정부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예, 아직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요지부동이에요. 심지어는 그 옛날에 그 뭐라 그러지? 인권위원 또 그다음에 또 고충처리위원 이런 것들 사실 그건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물러나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물러나. 그거 해결이 안 돼. 이런 거 볼 때 야 이것도 좀 빨리빨리 어떻게 해결하면 안 되는가. 근데 뭐 법적으로 안 되나 보죠 그것도.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고 아까 이 북한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좌파 대통령 3분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근데 이 3사람이 방문했을 때 거기 우리 그 국군 포로들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 말고 우리 국군 포로들은 거기에 그냥 포로로 되어 갔다가 거기서 처음에 이제 갈 사람 해서 조금 내려보냈잖아요. 그때 한 8만 명 정도가 포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이거 다 내려가면 일꾼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갈 사람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가겠다고 말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국군 포로들이 꽤 많이 탈북을 해왔잖아요. 네. 뭐 조창호 소위도 네. 그때 이제 탈북을 해왔고, 그런데 국군 포로들이 그 가족들이 여기 왔을 때 정말 고대한 거죠. 또 그리고 3사람씩이나 거기를 방문했으면 그 국군 포로들이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왜? 내 나라 대통령인데. 그런데 이 3사람은 뭐 했느냐? 가서 데려온 게 있어. 뭐냐? 개만 3마리 데려온 개밖에 데려온 게 없어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런데 원래 대통령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고 그런 걸 볼 때에 참 딱해요. 지금 대통령 된 분은 어떻게 하든지 내국민 찾아와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을, 내가 헌법을 잘 모르지만 국토도 대한민국 국토고 사실은 거기 주민도 대한민국 주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법으로. 그러면 사실 다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통일은 대박이다. 그래서 무조건 문 열어놓으면 다 받아줄 수 있도록 그것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가 있다면 정말 혁명적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확, 그래서 목사는 교회로 돌아가고 정치인은 국회로 돌아가고 노동자는, 근로자는 일터로 돌아가야지. 목사도 광화문으로 튀어나오고 근로자도 광화문으로 튀어나오고 국회의원도 광화문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지 국회의원은 왜 뽑아? 대통령은 왜 뽑고? 왜 뽑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광화문을 진짜 쉼터로 다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도 그 강화문 못 나오게 하려고 지금 강화문 정비 작업 해놨잖아요. 그 좋은 정말 멋있는 그거를 절반 잘라놔가지고 병실을 만들어 놔버렸어. 그것도 그런 걸 볼 때에 진짜 빨리 다 제자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자리 찾았으면 좋겠고,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그 부부가 이제 남자가 바람을 피잖아. 그러면 미국 사람은 바람을 피면 아내가 변호사를 찾는데요. 영국 사람은 여자를 죽여버린대. 그리고 뭐 프랑스 사람은 가서 비인대네. 독일 사람은 남자를 죽여버린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고. 이게 지금 이런 판국이야 이게. 뭔가 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 책임져 대통령. 책임져야. 저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네. 우리가 이제 광장에서 좀 다 들어가야 된다. 사람들이 태평성대라는 게 뭐냐면은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를 가지고 태평성대라고 하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임금은 근데 누군지 몰라도 자기 버는 임금은 알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누군지 막 정권이 누군지 이게 관심이 많은 거는 거기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의대에 딱 입학했을 때 질병이라는 게 뭐냐, 그 장기의 존재감이 느껴지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거는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눈에 문제가 있으면 눈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심장병인 사람 계속 자기의 심장이 느껴져요. 그 마찬가지로 뭐 손이 아프면 손에 존재가 느껴지듯이 질병이라는 거는 건강하면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민들이 우리나라만큼 정치에 관심 많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국회 가도 지금- 되겠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치는 뭐 누군지도 모르는 이게 정말 행복한 나라인데, 저는 뭐 시작은 이제 정치의 이 시작은 좌파들이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우리는 그냥 정치 열심히 바닥으로 일하고 먼저 있는데, 우리 뭐 학생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맨날 나와서 막 시위하고 데모하더란 말이에요. 뭐 저도 그랬어요. 뭐 대학생 때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 쟤들 데모하는 애들은 나라에서 다 알아서 잘 맞겠지. 예? 그런 그렇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들이 뭐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학교 다닐 때 데모했는 애들이 전부 다 한 자리씩 하고 네, 다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밑에서 네. 지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좌파들이 막 이제 설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파들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우파들이 나와서, 전에는 우파들이 뭐 시위가 어디 있었고 조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우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좀 많이 나오면서 이게 세력화되고 아스팔트 조직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습성은 비슷한지, 지금은 이제 많은 보수 우파의 지도급 분들도 하는 짓이 옛날에 민노총이나 좌파들이 국민 정교조나 독선적이고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고 요런 정말 그 국민들을 염증나게 하고 국민들을 괴롭혔던, 자기들 패거리는 뭐를 해도 괜찮아요. 뭐 정교조든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뭐 무슨 정교조 뭐 교사 뭐 딸이 뭐 컨닝을 하든 뭘 하든 다 괜찮은데,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보수 우파 분들 중에서도 염증을 느끼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가시거나 더 이상 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는 그 많은 원인이, 과거에 우리가 정말 싫어했던 좌파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독선적이고 상대방을 아주 모욕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보면 예, 똑같은 짓을 해요. 옳고 그름은 없어졌어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좋고 싫음만 있어. 내 편, 네 편만 있는 거죠. 내 그러니까 편. 내 편이면 무조건 좋은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우파끼리도 마찬가지야. 이쪽에서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해도 무조건 질타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될 텐데 옳고 그름은 없어지고 좋고 싫음만 남은 거예요. 옳음을 추구하러 나왔던 네. 이 정말 국민들,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초기에 기억이 나요. 박근혜 대통령, 저는 뭐 광우병 때 나왔다고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초기에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나라가 걱정돼가지고 태극기 하나 들고 이렇게 나오셨는 그 순수함,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없어져서 지금 보면요, 저는 민노총이나 좌파만큼 역겨워요. 이 사람들의 이 독선적인 아스팔트 나와서 무슨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 패거리만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전체주의 선동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무슨 비판을 하거나 하면 막 난리치고,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 뭐 홍위병 시대보다 더해요. 지금 뭐 정강훈파들도 지금 홍위병보다 더 하잖아요. 네. 뭐 목사님이나 저나 막 엄청나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난 아무렇게 정말 하는 거 없어도 욕을 그렇죠. 하더만. 그래서 정말 근데 나는 욕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시죠? 저는 모르는 저는 목사님은 네, 나 욕할 줄 모르지. 나도 욕 잘하세요. 한번 해보시죠. 나는 3년 정말? 동안을 욕하고 욕 먹으면서 산 사람이야. 근데 왜 욕을 안 해요? 네. 그런데 보니까 내가 그래서 군대 딱 제대하고 6개월을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왜? 입을 열면 욕이 나와. 왜? 3년을 욕을 먹었고 3년 동안을 욕을 했잖아. 해병대에서. 옛날 해병대. 지금부터 45년 전 해병대야. 그래서 그러면 개병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숙해야죠. 그리고 입에 걸레를 물고 있으면 안 그렇죠. 되잖아. 네. 걸레 입은 걸레를 뱉어놔도 쉰내가 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저도 아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과제 중에 하나가 노조를 제대로 한번 하겠다. 잘하고 계시죠? 네. 노조를 한번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든 우파든 아스팔트에 나와서 설치는 사람들 한번 싹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싹 정리해서 국민들 스트레스 주는, 이게 건전한 문화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려면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우리나라의 자유의 한계점은 헌법 정신이 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자유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완전 방종이에요. 방종이에요. 상대방의 기본권이나 기분 이런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완전 전체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라는 사람들도 뭉쳐.
아니 자유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인격과 그런 특성을 다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국가가 자, 이분 목사님께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 사기불법 탄핵된 이후에 그 전에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탄핵되면서 정말 이 한국에 다시 오셔서 그 현장 도심에서 벌어지는 집회들 그리고 최근까지 그 광화문 그런 부분을 직접 겪으셨고 이제 지금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장이라든가 그 아스팔트에서 벌어졌던 그 집회 그리고 또 그 집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걸 한번 좀 피력을 해주시죠. 지금 뭐 두 분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좌파 때문이다. 만약에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한 25%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75%는 기득권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그걸 체험했고 저들은 6개월만 촛불 마지막 이그나이트 해갖고 그냥 끝냈는데 없는 죄도 근데 우리는 조국 하나 잡아놓지 못했잖아요. 범죄의 종합병원인데 이재명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못 잡아놓잖아요. 그리고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겁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돈 털어서 이런 애국 운동을 한다는 거 외국 사람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부산에서 서울 올라와서 그런다 하면 크레이지라 그래요. 네, 맞아요. 이거 완전 크레이지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4년 전서부터 이걸 한번 수학 분석을 해봤어요. 왜 쟤네는 되는데 우리는 성공을 못했는가? 아니 우리가 월남하고 축구를 했는데 4전 4패를 했다 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감독의 문제가 있는가? 선수 기용의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산인해 모였는데 왜 저거 하나 끌어내리지 못하고 이런 게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정말 미약합니다. 우리의 드린 헌신과 희생에 비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분석했는데 저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좌파들에게 배울 거는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 운동이나 애국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들은 이미 40년, 30년 전서부터 세상의 흐름에 익숙해서 갖고 대처를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소시올로지 사회학을 공부했으니까 사회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절대 권력을 그다음에 절대 신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대성 원리가 전 세계 다 지배하거든요. 옛날처럼 안목해 들어가요. 전도 기독교도. 그래갖고 쟤네들은 지도자도 절대를 한 명을 뽑지 않고 저 사람들은 뭉쳐서 하더라고요. 그냥 1등 안 해도 한 5손가락 안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면은 목적을 위해서 쓰고 폐기 처분하고 쓰고 폐기 처분하고 우리는 그냥 한 명 전지전능하신 수준의 한 명을 뽑기 위해서 피 튀기게 싸워요. 우리 보수 지도자 위해서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 남재준 지지하는 사람, 뭐 조 의원 지지하는 사람 다 그렇죠. 서로 간에 카톡방에서요. 아니 저하고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우리하고 싸우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의견 다르면 너 빨갱이라는 거예요. 아니 의견이 다르면 다 빨갱입니까? 저도 빨갱이다. 그러니까 다 여기 다 빨리 별소리 나더라고요. 의견 틀리면. 목사님만 넥타이가 빨가네. 그래서 우리가 좀 좌파들에게 배울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래서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는 집단 지성과 집단 리더십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서도 우리가 내 주장만 옳다, 이 회장님 주장만 옳다, 목사님 의견만 하면요 우리끼리 싸우다 여기를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요 벌써 그거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 못 버려요. 그러면 보수는 이런 식으로 해도 아스팔트 운동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틀리고 하나가 일치를 하면 그 하나로 뭉쳐.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9가지가 같고 하나가 틀려도 틀리면 그것 서로 때문에 간에 저기 저기야 등지는 거야. 그리고 쌍욕 나오고 그 다음에 적대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우파 분열로 망하는 거. 좌파는 좌충수로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런 걸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뭐 나는 뭐 지도자도 아니고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런 거를 멀찌감치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무조건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경멸하고 욕하고 내쫓고 미워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저쪽 사람들은 보면은 달라도 그냥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고. 근데 우린 틀려버려 이게. 이거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해소되지 않고는 언젠간 또다시 또 먹히고 이를 결과를 가지고 수밖에 우리나라 저는 민족성이 네. 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나.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좀 보면 막 이렇게 술 문화 같은 것도 보면 뭐 외국 사람들은 이제 마시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마시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주고 이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빠지면 반동이잖아요. 이런 문화가 있고 그래서 보면 좀 이렇게 요즘에도 보면 뭐 정명석, 네. 뭐 이재록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뭐그 이만희 네. 이런 사람들 다 뭐 거기에 빠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나는 신이다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보수 운동을 보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뭐 진심은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죠. 진심은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현실을 보면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좌파들이 나와서 막 설칩니다. 이재명이 방탄한다고 막 설치고 있어요. 우파들도 이제는 목사님 말씀대로 정치인한테 맡기고 대통령한테 맡기고 좀 다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걸 또 이용하죠. 이쪽에 아주 우파 뭐 보수라고 하면서 이제 보수 운동이요. 제가 지금 보면 대한민국 보수 운동은 다 괴멸됐어요. 제가 보면 지금 없습니다. 제가 그 광화문에 보면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고 한 명 그냥 그 교주 한 명 남았어요. 정광훈 그 교주 한 명 남았고 나머지는 다 괴멸되다시피 이게 건강한 사회 운동이 맞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핑계는 뭐죠? 좌파들이 나오니까 난 못 가. 그죠? 저는 뭐죠? 이쪽하고 이쪽이 다 나라를 어지럽히니까 나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저도 이쪽 저쪽 들어가면 저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로 제가 들어가면 들어가겠다. 지금 이런 양상인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의 저는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목사님 말씀처럼 좀 이게 성숙된 괴물을 만드는 게 그 괴물도 문제지만 그 괴물의 추종자들도 문제다. 홍위병들이 더 큰 괴물을 만들더라고요. 막 조금만 이렇게 되면 막 그걸 막 신처럼 뭐 이재록 그런 데도 가면 막 분위기가 막 그 사람을 거의 신처럼 모시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된대요. 뭐 정광훈 그쪽에도 막 그 분위기가 뭐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무슨 자기들은 뭐 무슨 떠받드는 존재 이런 거가 돼서 이게 개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들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제가 뭐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공산주의라는 참 이상적인 목표를 얘기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서로 도우며 살자 이게 공산주의 이념인데 이것을 하겠다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 좋은 거를 하는데 협조 안 한다고 그 반동분자 처형하고 이랬던 것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왜 싫어하고 혐오하냐 하면 공산주의 자체는 목사님이나 저나 다 좋아요. 그 이념 가능한 사람 돕고 같이 잘 살자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진짜 환멸이 있는 거거든요.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 우리는 뭐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그런 인권 유린 상황이나 중국의 인권 유린 상황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을 가진 거죠. 아니 사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다 나는 시장경제주의자다 하지만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는 좀 잔인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는 사람이 먹는 거니까 너 능력 없으면 죽어.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먹을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엄청 목표가 좋았던 공산주의보다 우월하고 사람들의 그래도 더 인권적으로 되는 것은 최소한 수단의 적정성은 유지를 했거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에서 수단의 적정성. 근데 이건 공산주의 게임은요
반칙도 되고 막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런 양상을 지금 이 보수주의자들도 다 나타내고 있고 지금 좌파들도 근데 그 나타내고 있고. 목적이 대중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소수의 목적 달성이거든요. 그게 더 큰 문제. 대중을 위한다면은야 괜찮아요. 근데 어디 그게 대중을 위한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우선 북한 공산당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그렇죠.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산당 그렇죠. 거기가 다 보면 그 몇몇을 위한 목적이지. 그러니까 수단도 전혀 상관없어. 자기네 몇을 위한 목적만 달성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국민은, 백성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목적의 도구로만 쓰여질 뿐이니까요. 그래서 막는 거죠. 그 자, 아스팔트 운동에 대해서 예.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공동의 책임이라고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한 번 속는 것은 속이는 사람이 문제지만 그렇죠. 두 번, 세 번 속는 것은 당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치인도 문제고 네. 시민사회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누구누구 때문이다. 저는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이제 그런데 시간을 하려고 싶진 않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다 체험해서 우리가 다는 할 수 없지만 과연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가지면은 과거에 열정을 가졌던 분들도 다시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심되는 게 보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50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100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50와 100은 거의 서로 빨갱이라고 보수 꼴통이라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75잖아요. 다양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반 이상 다양하면 같이 쟤네는요. 박근혜 탄핵이 목표로 하면 빨갱이도 모이고 모슬렘도 모이고 동성연애자 북한 다 모여요. 그냥 목적 달성하는데 우리는 완전 무결한 사람만 찾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다 보니까 안 되는. 쟤네는 그걸 버렸으니까 첫째로 우리 슈퍼스타 안 찾아도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뛰어난 사람, 윤석열만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없겠냐? 많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황교안 마찬가지로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판에 나오려고 그러지 않아서 그렇죠. 태극기 부대에 나와서 마이크 안 잡으려고 그래서 그렇죠. 제 주변에 보면요. 고개가 숙여지는 어른들, 경륜을 가진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이 정치판에 나오지 않아도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방치해버리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는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민운동이 이제까지 해온 아스팔트 운동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거 왜 계속 안 되는 거 그대로 지금 콘테 감독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봅니다. 너무나 가짜 뉴스가 많고 그래서 끝나면은 손흥민에 대한 거 콘테에 대한 건 나오지만은 뭐 콘테 하나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고 아니 선수들 싫으면 그대로 뛰어치고 나가면 되고 아니면 레비 갑 회장이 해도 되는데 어느 하나의 누구의 책임이다. 이건 너무너무 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인 생각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바닥에 점점점 도태되도록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뭉쳐서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비우고 뭐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을 한다. 그리고 통합을 한다 하면서 파괴를 하거든요. 좌빨들은 통합하려고 안 해요. 보수는 통합하려고다가 파괴를 해요. 네. 쟤네는 연대를 합니다. 통합은 맞아. 내 밑으로 기어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수는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하고 죽이다가 끝나버려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스타일은 통합 안 되는. 그러니까 좌빨들은 빨리 그걸 알아갖고 연대해서 목적 이루고 또 흩어지고 하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죽이고 결국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것의 해결책은 집단 지성과 집단 리더십. 맞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래도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용서해주고 하면서 또 뭐 광화문 애국 보수로 하나로 통합하다. 아니 저는 더 이상 그런 말 하는 사람 지난번에 얘기하길래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단체를 만들고 통합을 한다고 그래.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단체가 뭐 대표적으로 한다면 웃잖아요.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광화문에.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런 데 관심 없고 대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동조를 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되 황교안 대표 그때 대표가 됐을 때 기회를 주는데
좌빨들이 하는 거를 배우지 못하더라고. 배울 거는 배워야 되거든요. 얘네는 거기가 정당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산인해로 모여도 방송에서는 뭐 보수 정당 행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피켓 들고 어느 지역 하니까. 그러니까 이 태극기 부대들이 거기 참석 반은 안 했습니다. 왜? 그냥 방송에서 거기 가면은 이건 거기서 동원한 동원 부대가 되는데 우리 애국심은 어디 갑니까? 그 정도로 이 보수 정치인들은요 개념이 없어요. 얘네는 거기에 정치 색깔 안 냅니다. 그냥 다 내리고 앉아서 앉아갖고 그 안에 들어가요.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버팀목이 되고 더 크거든요. 지네는 정치가 감당도 못하면서 다 하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는 우리 태극기 운동은 지금도 뭐 황교안 대표 만들자, 누구 대표 만들자 탑독방 하고 그러는데 더 이상 정치의 따까리, 속된 말로 하냐 노릇 안 했으면 좋겠어요. 쟤네는 당당하잖아요. 니네 와 하면 대통령도 오고 정당 오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따까리 돼갖고 합니까? 하려면 지난번에 젊은 애들 김상진이나 저 국힘당 저기 들어가서 걸터 앉아라 가서 50% 이상 공천권 받아내지 못하면 저거 못한다. 왜? 그거 우리 몫이거든요. 나라 지켜낸 게 시민의 몫이지 지네는 대통령까지 다 처박은 놈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 시민사회가 어느 정당, 저게 무슨 보수 정당입니까? 보수의 가치가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실력이 있습니까? 주는 것도 못 먹는데 태극기 부대도 5.18 세력도 부담이 돼서 주판을 두드리고 같이 할까 말까를 하는 사람이 우리만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저는 대통령이 어차피 정치에 기반이 없으니까 이 사람 스타일이 약간 또라이 기질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대신 저 사람이 뭘 얻겠어요. 종북 좌파 척결하는데 민노총 방송 문제 해결하는 거 대북 문제 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대통령 도울 수 있는 분은 돕고 만약에 국힘당이 정신 못 차리면요 우리의 공격의 대상은 저 좌빨 정당만이 아니라 정신 못 차리는 멀쩡한 대통령 탄핵을 시키는데 앞장섰던 이놈들이 우리의 타도의 대상입니다. 대통령도 고민일 거예요. 혼자서 다 하겠습니까? 얼마나 별 색깔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전에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운동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 정도 해봤으면은 그래 우리 태극기 운동의 문제가 뭔가 개선할 점이 뭔가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지만 태극기 시민들 중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 브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모여서 미국이 이런 어려움을 이미 미국은 50년 전에 끝났습니다. 정치에 올인을 하다가 닉슨 대통령 탄핵 당하고 보수가 완전히 몰락할 때 그때 젊은 2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 하나 만든 게 바로 헤리티지 재단이에요. 헤리티지 재단. 그때 보수가 완전히 다 가치를 잃어버려. 완전 모든 책임은 다 보수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정치 보좌관으로 대통령 국회 보좌관으로 나왔다가 이거 갖고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유산이 뭔가 미국의 유산 청교도 정신이죠. 그거를 젊은 애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연구센터로 하나 연구도 아니죠. 창고 하나 얻어갖고 푸어 맥주 회사라는 데 가서 자본금 대달라 해서 우리 하나 만들자. 그래서 서로 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노력 한 풀에 돌리고 한 게 오늘날에 300명이 넘는 PhD 브레인을 준 그게 띵크탱크가 됐습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일꾼이 없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까? 일꾼이 넘치죠. 왜? 같이 합쳐서 일을 안 하니까 문제지. 많아요. 일꾼 해외도 많고 국내도 많아요. 쟤네는 그거보다 못한 저 이재명 거의 쓰레기 수준의 놈들 다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자질이 넘치는 사람을 활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사회 운동이 이제는 정치권과 좀 차별화를 두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왜? 거기 종속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할 거 요구하고 우리 비전 제시하고 그래서 힘을 키워가 나가고 이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꽤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좀 세워줄 줄도 알고 저도 제가 도저히 정체성이 안 맞아서 그쪽으로 안 갔지만은 저도 민주당 쪽으로 갔으면 더 빨리 출세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보수 아스팔트 이 세력은 제가 그렇게 막 문재인 이재명하고 싸우고 했는데
저를 엄청나게 음해하고 공격하고 깔아내리고 심지어 뭐 완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닌다, 뭐 저는 뭐 신앙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뭉쳐라 그러면서 온갖 그런 거를 다 하면서 심화범 목사님이 이제 먼저 당하셨죠, 저보다. 심화범 목사님이 당하실 때 제가 딱 그때 저는 좀 의사회에서도 이렇게 25,000명 해가지고 우리도 세력이 있습니다. 이 좌파 우파처럼 거기서도 이제 해서 세력이 어떻게 됐든 50%를 이겨야 이 집권을 하는 거죠. 거기 그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심화범 목사님을 딱 공격하고 그때 이제 심화범 목사님 다음에 뭐 또 김경재 총재도 공격하고 이런 걸 딱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쓰는 수법을 쓰는구나, 정강훈이가.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저는 심화범 목사님 막 공격 당하실 때 그때 문재인이가 이게 언제 힘이 제일 세냐면요, 대통령 집권 한 말기 정도 됐을 때 대통령의 힘은 사실 가장 셉니다. 정권 교체되기 전에. 왜냐하면 정권 초기에는 못 잡았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각 군데에 대통령은 들어왔지만 장악이 안 됐어. 언론이든 뭐든. 근데 이게 한 3년 4년 있다 보면 밑에 자기 사람으로 다 심기 때문에 한 4년째 5년째는 대통령이 거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대통령들이 청와대만 들어가면 황제가 되냐 했는데 청와대를 한번 가보니까, 청와대 목사님 가보셨죠? 네. 이번에 개방했잖아요. 개방인데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거는 왕궁도 이런 왕궁이 없구나. 이런 데 들어와서 막 안이 뭐 그냥 막 시냇물이 흐르고 막 청와대인데 안에 보니까 막 전부 막 카페트도 막 엄청나고 네? 평생 그런 고급으로 이 그 대통령 집 있잖아요, 뒤에. 네. 그런 데도 가니까 야, 이런 데서 있으니까 세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구나. 이런 이제 이제 그런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에 되면 엄청나게 이제 힘을 갖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 왜 드린다면 문재인이가 말기 때 문재인의 힘이 가장 강했습니다. 지금 물러가서 힘이 없어졌지. 문재인의 마지막 때는 내가 이재명도 이제 경기도지사고 저는 그때 경기도 의사회장이니까 이렇게 대화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먼저 정권 말기 때. 뭐 제가 이제 방역 때문에 좀 소신 있게 하라는 이제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청와대 눈치 때문에 문재인이가 그때 정치 방역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 말기 때 제가 이제 예배 자유, 집회 자유를 위해서 강화문에서 막 싸웠죠. 그때 이제 정강훈이는 요즘에 뭐 핑계를 댑니다. 방송 터질까봐. 그거는 자기들도 이제 또 저하고 진술이 일치하죠. 방송 터질까봐 저하고 멀리한 거예요. 자, 이제 정치 방역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유튜브를 터뜨리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야, 우리 이 노아라 TV가 터지면 되냐? 그럼 몸살인 거죠. 누구는 그러면 유튜브 터지면은 뭐 지 유튜브는 금이고 뭐 남의 유튜브는 뭡니까? 그렇지만은 싸워야 되네. 싸우는데 싸우지 않고 언급을 자제했죠. 방역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하고 예배 자유, 집회 자유에 대해서도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자기들 저한테도 저는 광장에서 싸우면서 현장 예배를 드렸는데 유튜브 들고 옆에 와서 시끄럽다고 이렇게 했던 게 정강훈 집사. 아니 유튜브 들고 딴 데 가면 되지. 서울역이나 꼭 예배 드리는 집회 현장을 드린 광화문 예배. 그 예배 자유 때문에 내가 싸운 거예요. 사실 뭐 제가 뭐 목회자도 아니고 왜 시작했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시작하니까 정강훈 패거리들이 옆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와서 그때는 초기에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정강훈 쪽에 부목사가 와서 나오라고. 우리가 무슨 구슬 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북한 공산당처럼 자기 패거리 나오라고 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예배 탄압 받는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자기 사랑제일교회 신도 나오라고 해가 손짓하니까 그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당황해가지고 이 눈치 저 눈치 편하게 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유가 박탈될 때 예배 자유를 위한 싸움 안 했습니다. 정치 방역에 대한 싸움 안 했습니다. 집회 자유에 위한 싸움 안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뭐 했냐면은 토요일마다 유튜브 국민대, 그게 무슨 국민대, 정신승리지. 유튜브로 뭐 그냥 뭐 그냥 했어요. 길거리에서 집회한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문재인은 정권 말기라서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그때 심화보 목사님 공격할 때 저는 딱 보이더라고. 제 눈에는 뭐냐면은 이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죠. 정광훈이가 뭐 청와대 쳐들어가자 했는데도 안 들어가고, 지금 뭐 정치 방역도 못 싸우고, 집회 자유, 예배 자유한테 방구석에 숨어가지고 방구석 여포처럼 뭐 그냥 그 유튜브 실내에서는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내부적인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실망감, 또 하는 일이 없어지고. 그때 심화보 목사님을 제물로 삼은 거예요. 뭔가를 가상의 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적을 처단하자. 그래서 우리가 뭐 사냥개도 자꾸 뭐 이렇게 일이 없으면 일부러라도 뭔가를 훈련을 시키듯이 거기 있는 초종자들한테 야, 심화보 공격해. 심화보 제명은 갈라치기. 장성택하고 똑같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요. 예, 예. 지금 이제 깨달은 분들, 그 실체를 아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 심화보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댓글도 보면은 심화보 씨 우두머리 하고 싶어 이동욱이 하고 손잡고 나섰네. 에라 갈라치기 하려고 나섰네. 본교회로 가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정광 목사가 그 깜빵에 갔을 때 정광 목사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심화보 목사님이 33인도 만들고 그 정광 목사의 그 많은 군단들을 내가 다 끌어모으겠다. 내 걸로 만들겠다. 한마디로 그냥 뺏어오겠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정광훈 목사의 그 숙계에서 성도들을 심화보 목사님이 뺏어갔다. 그걸 지금까지 생각한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목사님, 네네네.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지금. 네네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정강훈이가 문재인은 무서우니까 북한이 미국하고 한판 붙으려니까 무서우니까 장성택이나 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부 결속이 일어나는 거야. 또 한 명 조지는 거 보니까 겁나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싸우기는 힘든데 무슨 싸움은 해야 돼. 그러니까 만만한 이제 심화보 목사님을 제물로 삼아서 갈라치기 하고 내가 뭐 깜빵 갔을 때 뭐 했네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었는데 그 말을 말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정강훈 추종자들이 뭐 내가 이재명 비평 못하네 그거 다 했는 영상 보고도 그 소리 하고 앉았거든. 아니, 그 사람들도 영적인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부분 안 그래도 심화보 목사님이 갈라치기 심화보 목사님 오늘 서두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셨죠. 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네. 목사는 교회로. 목사님은 여기서 우두머리 하시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여기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 생각도 없어요. 자, 네. 집으로 돌아갔으면 네.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갈라치기에서 왕되려는 분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내 밑으로 뭉쳐라고 지금 자. 여기서 호소를 해야죠. 한번 말씀하시죠. 갈라치기 하고 막 그때 자, 제가 얼마나 그 오늘 역겨운 말을 그동안의 들었는지. 심화보 목사님 말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오해하시는 분들. 33위는 그 이후고 빵간 들어가게 그때 7천 기도용사 모집했을 때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7천 기도용사 모집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 목적이 뭐냐? 그때 그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방지와 정광훈 목사 무죄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시작해서 한 거야. 무죄 석방이 들어가 있었네요. 예, 예. 네, 그 부분을 그 우리 무죄 석방을 위해서 분명히 그리고 아시죠? 그 기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인가 석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해 주셨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뒤로도 나 개인과 뭐 이런 걸 위해서는 안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핵싹 닫아버렸어. 그 완전히 그 7천여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냥 휴대폰에서 그 전화를 따로 가지고 있었거든. 그거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33위는 그렇게 해서 모인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예자연이라고 해가지고 모인 게 33명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김용민이한테
선거법으로 고발당한 사람들이 너도 고발당했어 나도 그래서 모여진 게 한 33명이었어요. 그래서 33명이 그러면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김용민하고 계속 고소로 고발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처음에 이제 예자연 33명이고 그 다음에 33 그 국가를 위한 그 애국운동의 모임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대구에 있는 이상민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뭐냐면 33명이었어. 그래서 네. 33. 근데 그게 지금은 70명, 700명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쪽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전혀 상관없는. 아니 애국운동은 윤봉규를 혼자 한다고 애국이 돼요. 유관순 혼자 한다고 애국이 돼요. 누가 혼자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전국에서 각 곳에서 애국운동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거야. 여기저기서 한 거지. 그 오해할 필요 없고 나는 그 양반 머리 꼭대기 올라가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내려오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난 그냥 목사일 뿐이야. 누가 처음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정광훈 목사는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똑같은 목사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로 끝냈어. 그러고 나가서 나는 비겁한 목사입니다. 이 양반 아스팔트에서 잘 때 나는 집 침대에서 따뜻하게 잠잤던 나는 그런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지해 주세요. 이만한 애국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모두 합해서 본 사람들이 한 150만 명 정도 제 설교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토크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 가서 옆에서 지지 발언이라도 그 똑같은 일 나라 사랑에 대한 지지 개인을 지지한 건 아니에요. 전 개인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개인보다도 나라를 위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2월 달에 그 코로나 때도 제가 나갔어요. 명절 때도 내가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박원순이가 나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해서 내가 이제 종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당신 매일 나갔느냐? 그래서 매일 나갔다고. 누가 시켜서 나갔냐? 누가 불러서 나갔냐? 그럼 또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가중 처벌이 되잖아. 그래서 아니라고 난 누가 불러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아세요? 이상하게 토요일 날 이 신발만 신으면 글로 간다고. 그래서 오늘 신발 찢어버리려고 그런다고 했어. 그랬더니요 나중에 조사 다 꾸미고 나서 이거를 쭉 보니까 매주 토요일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썼어. 신발이 가져가. 뭐 이런 걸 썼냐고 그랬더니 그럼 지우세요. 그래서 내버려둬.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사실 그 뒤로 나는 회장님은 조사 받았고 법원에까지 갔었죠.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가고 나는 그게 아직까지 통보가 없어. 목사님은 좀 무혐의 되신 거예요. 된 거야? 아직 무혐의라는 그래서 제가 내용이 판사한테 없어. 가서 네. 목사님 물건 늘어질 거예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갔는데 왜 나는 처벌하고 목사님은 처벌하는 종로 경찰서까지는 동기인데 그다음 목사님 이게 학교에서 잘렸어요. 저만 계속 그런 거지. 어떤 누구 머리 대고 아니야. 나 그런 거 되고 싶은 사람 아니야.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 조국 때 막 그 사람들 많이 모였고 그랬을 때도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바깥받지 말으라 그랬어요. 제가 당신들이 바깥받을 일을 했으면 우리 민초들이 왜 아스팔트에 추운데 나와 있느냐? 단풍 구경 가지 왜 여기 나와 있느냐? 당신들 월급 받지 마라. 그리고 나도 내 역할 다 못해서 나도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8개월인가 9개월 동안 월급을 안 받았어요. 교회에서. 왜? 내가 광화문 나간 바람에 교인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내가 내 사명담 못했잖아. 그래서 안 받았다니까. 그래서 꽤 많은 세월 동안 월급을 제가 안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실 모든 게 안정돼서 국민이 국무총리가 누군지 장관이 누군지 그거 모르는 게 진짜 국민은 행복한 나라예요.
행복한 나라야. 나는 그런 세월이 빨리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 그렇게 오해하는 거는 지금 뭐가 똑같아요. 가스라이팅 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 서류 다 해서 넣었어요. 뭐 내가 총회장,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떠받들음을 당해서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교단을 만든 게 아니고. 네. 이임원 목사님, 네. 같은 목사님 입장에서 3자로 그 변호해 보실 때 지금 이 심화봉 목사님께서 이런 어떤 오해를 받고 또 그 심화봉 목사님의 지금 팩트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특히 이제 정광훈 목사의 추종하시는 그 성도님들은 팩트가 있는데도 그거를 인정 안 합니다. 그 어떤 심리고 왜 그럴까요? 목사님께서는 또 저 철학 심리학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애국 현장이 아닌데도 제가 북한 선교를 저는 3조기 총사를 당한 사람이고 뭐 라틴 선교, 아프리카 선교 다른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나는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에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오든지 저를 쫓아내든지 선택을 하십시오 했는데 제가 목회를 2012년에 개교회 목회를 그만뒀거든요. 근데도 한 15% 정도의 사람은요 끝까지 반대하고 한 5%는 악질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드타임을 주는지요. 제가 평신도였으면 상대도 안 할 수준으로. 그래서 애국 현장도 마찬가지.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마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좋고 싫고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 떠나서 아까 그런 문제를 했는데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비평하면 싫은 거예요. 그걸 또 그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애국 현장에 나오고 목회의 길로 들었으면 욕먹을 작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국 현장에 나오면요 그런 억울함 당연하게 당해. 왜? 그거 다 하다가는요 기회주의자밖에 안 돼요. 사람들 다 사람 마음만 어떻게 달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 어떤 때는 우리의 또 원치 않는 실수도 있고 그거는 정광훈 목사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분의 장점만 보는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하거나 조금 싫다고 하면은 싫어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 모두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왜? 그분들이 취사 선택이니까.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걸 겪듯이 애국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호불호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뭐 한 번 정도는 몰라도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 그것 때문에 뭐 싸우거나 그걸 해명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너무 구차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보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목사들이 저런다, 기독교인들이 저런다 하는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잘못하면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 우리 같은 우군끼리 공격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좌파의 공격의 대상이지. 우리 우파하고는 글쎄 그 문제는 이제 저는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싸우거나 공격을 당하지 않아서 대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도 있지만 저도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그래서 제가 적당히 하다가 말죠.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틀렸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자기네가 정광훈 목사님을 존경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 현장에서 귀한 면이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는 분들이 그쪽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그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건 좀 뭐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도 알지만은 그거는 같이 애국을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가.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랬어요. 그때 만났을 때 애국은 당신이 해라. 내 등일에도 배쳐줄 테니까 해라. 나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호복까지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 이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니까. 저항운동. 지난 정부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 핍박했어요. 영국에서도요. 지하철이 스톱할 때까지도 교회는 크로스 안 시켰답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 선교사 만났거든요. 교회는 예배,
방역운동 하면서 예배는 드리라고 허락했대요.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막은 데가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언론과 함께 같이 MBC, 뭐 JTBC, YTN 등등에서 막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대표 교회가 저희 교회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뉴스에 나니까 맘카페에서 프랑카드 21장 갖다 붙였어요. 이것의 주인은 주민이지 교회가 아니다. 이사가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댓글에 뭐라고까지 했냐면 교인들을 몽땅 다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제암리처럼 불질러 버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학교서는 선생님들마저도 은평 땡땡교회 아이들을 격리하고요. 유치원에서는 만나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홈페이지 캡처해가지고 이 아이하고 놀지 말라고 부모가 얘기하고 교패 붙은 집은 찾아다니면서 이사가라고까지 했었어요. 우리가 받은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단독으로 면담을 하기 위해서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났어요. 근데 서울시장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 야당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래. 그러면서 자기 말이 안 맥힌다. 그래도 해라. 했었어요. 근데 결국 거기서 제가 30분 면담을 요청했는데 50분을 면담을 하면서 결국 답을 내가 못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가서 서울시장 만났다고 누구 허락 없이 자기 허락 없이 만났다고. 없이. 그래서 그게 말이 나가자마자 댓글 수천 개가 올라오는 거야. 근데 나 사실 그때 알았어요. 왜 탤런트들이 댓글에 자살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 받은 충격.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니까 면역력도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내가 우리 교회 코로나가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가 의정부였던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아무런 없었어요. 근데 그날 뭐 차량도 인도하고 부목사님, 뭐 교육자들하고 식사도 다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추적을 했는데 보니까 교회 전체를 갖다가 역추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추적을 하면서 들어온 사람을 나하고 2시간 40분 동안 설명 다 해줬어. 우리 방역시설이란 다. 그리고 나서 보내고 난 다음에 나는 몰라. 그리고 나는 쓰러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병원에 갔는지조차도 지금도 생각이 안 나고 눈을 뜨고 나니까 30일이 지났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죠. 뭐. 30일 동안을 내 자가 호흡을 못했으니까. 호흡기 의존해서 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목사님의 그 아픔조차도 아주 조롱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자기가 와서 뭐 기도를 해줬네 뭐 이렇게 붙들고 뭐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어떻게 면회가 돼요. 다 격리인데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조차도 참 제 방은 담당 의사하고 담당 간호사 외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뭐 가서 뭐 기도를 해줬네 이런 거짓말까지 하고 이러는데 그 하여튼 좀 그런 죽음까지 좀 아픔까지 이용하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나쁘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수가 됐든 신앙인이 됐든 뭐 목사가 됐든 저는 좀 기본적인 그런 좀 사실 인격. 요즘은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는 말을 내가 못해요. 부끄러워서. 우선 JMS도 그렇지, 이재록이 그렇지, 그 양반 그렇지. 이래 놓으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 꺼내기가 부끄러워서 목사님 마음 놓고 나 목사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도 요즘에 목사들 보면 목사님이랑 만나기가 싫어요. 저도 조금 안 좋은 게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볼 때 경찰, 검찰이 예수 믿기가 힘들 것 같아. 왜? 그 사람들이 다루는 사람들이 목사의 비리를 보잖아. 그래 보니까 이거 어떻게 목사라는 거 얘기를 가서 할 수가 있네. 아니,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믿기가 힘들어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야 이거. 뉴스에 너무 자세하게 나오니까. 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제가 미국은요. 제가 법정에도 여러 번 가고 은행에도 가도요. 이렇게 명함에 레버런드 목사라고 하면은 자세가 딱 대우해주죠. 법정에 가서는
목사가 증언하는 게 엄청나. 제가 우리 교인 2명 살렸습니다. 제가 예, 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거는 증언했더니 괜찮은 거죠.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미국은 예, 예, 아직까지 좋죠. 예. 굉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도 지하철을 크로스해도 교회는 크로스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북한 인권 전문가시고 대북 문제를 또 특히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얘기가 뭐 또 다른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관심이 있고 북한 인권, 그래서 북한 문제 뭐 결국엔 통일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북한 국민들의 기본 인권도 해결해야 될 거고 우리가 국가적인 과제가 많은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한 30년 이상 또 계셨고 그래서 미국 정부의 역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보수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지금은 뭐 전 씨가 뭐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이번에도 미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 한 것처럼 그러는데 뭐 이번에도 뭐 미국 하원 상대로 거짓말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대북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도 좀 이렇게 이제 오게 만들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참 소원인 통일 이런 부분도 가능할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많이 하셨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분보다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미국의 뭐 정치권이나 미국하고 어떤 우리가 노력들을 해야 되고 우리 보수 국민들은 또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지. 제가 이제 몇 년간 네. 이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네. 그 책 제목이 2개의 쓰나미예요. 네. 한반도를 향해서 밀려 들어오는 쓰나미,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세계로 밀려 나가고 있는 쓰나미 2개인데 그 흐름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역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빨리 알아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같이 관여를 하는가. 그게 뭐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아도 이충근 박사처럼 아니면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도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열방 국가를 통해서 동북아 문제를 세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러면 저는 한 70년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지금 반일 감정 얘기하지만 미국과 유엔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일본에 종속이 돼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뭐 미국이 다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45년 없어졌던 나라를 해방시켜준 게 미국과 유엔의 도움이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됐는데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참전을 시킨 거 또 유엔이잖아요. 그죠? 유엔이란 말이에요. 유엔 결성된 다음에 첫 번째로 파송된 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꼭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처럼. 그러면 50년 보죠. 1945년, 그 다음에 48년 정부 수립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었는데 나라를 다시 세워준 것도 유엔과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긴 역사를 안 봐도 한 7, 80년, 100여 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미국과 유엔을 통해서 한국을 도와주신 게 저는 보여요. 그러면 계속 그게 역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미 문제 중에 한미 동맹 문제를 무엇보다도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우리나라 나라도 아닌 나라하고 무슨 군사 동맹을 맺습니까? 미국에서 공격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가서 도와줄 형편이 됩니까? 근데 맺었거든요. 한미 동맹을. 기적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50년, 53년, 그 다음에 2015년 6월 13일에 이 종로에 있는 글로벌 센터에 하나님이 또 유엔을 통해서 한반도를 역사하는 그 발걸음을 보여주시. 저는 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북한인권 서울 사무소가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독재국가의 인권을 부르짖으면 그건 결국은 독재국가를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엔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하려고 지금 유엔이 대한민국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동조를 해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인권사무소가 왔는데 6개월 동안에 사무실도 안 정하고 박원순이 끝까지 반대하니까 유엔에서 사무실을 동경에 낼 건가 방콕에 낼 건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국정원장서부터 뭐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무슨 소리냐. 유엔 기관이 들어와서 한국의 통일을 지금 이뤄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 인권사무소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 짧게 볼 때 우리가 한미동맹은 뭐 저 문재인은 한미동맹 완전 뒤통수 쳤죠. 친북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제의 흐름에 역행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존심이 없이 중국이라 하는 거대한 거기는 산이고 우리는 요만한 봉우리다. 그냥 거기 꿈에 우리는 같이 동조하겠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가서 그 짓거리 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세계 지금 한반도에서 흘러나가는 한류의 이 돌풍은요. 정치가 발벗고 쫓아가도 못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BTS 알거든요. 그 정도로 한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이 정치에만 왜 너무너무 못하니까. 그러나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못하는 거 기업하는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오는 거 문재인 별 관심 없어요. 근데 한국의 사덕기업체 와서 3번씩 박수 치는 거는 여기다 돈 좀 뿌려라. 기업 투자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대통령 정당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미 너무 잘하고 각 분야에 잘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야에 이제 애국운동도 좀 긴 안목으로 정치에 한여가 되지 말고 대안 세력이 돼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모여서 가장 잘하는 거 10시간 같이 토론하는 거하고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거 1시간 하는 거 보세요. 어디에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래서 저는 한국은 국민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도 정치 못해요. 목사님들도 정치 못해요. 왜? 이거는 서양의 거지 동양의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문화 쪽으로 그 다음에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대통령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아니 미국 대통령 불러들여서 한국은 우리의 일부분이었고 옛날서부터 우리의 속국이었다. 그 얘기를 괜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북한이요. 우리가 독도 갖고 까부는데 북한이 급변사태에 여차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뜯어먹을지를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 러시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날 독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밀고 들어와서 들어앉아버리면 100년 동안 대모만 할 겁니까? 이거는요.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무슨 통일의 비전이 있어요? 그거 북한 주민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독립운동하던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됩니다. 2,500만 북한 제가 미국에서 하면서 한미동맹을 부르짖어도요. 가끔가다 아주 철퇴를 두드립니다. 니네 가스라 테프트 미리학하고 얄타 회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만일에 남북한의 통일에 5천만 한국 국민들하고 2,500만 북한 주민 8천만 한국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일을 논하거나 북한을 논하면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그 나라와 그 상대하고 싸울 것이다. 이게 미국에 들어갔어요. 선뜻 그런 결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디 뭐 북한을 나눠서 분할 통치라고 이런 속된 말로 개수작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게 국제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쌈박질할 때요. 쟤네는 이미 그렇게 하면 이건 우리의 역사의 일부분이었으니까 역사로 지금 동북공정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요. 미국에서 전년전 버리겠습니까? 이거 역사의 우리의 일부분이었네. 쟤네는 그거를 벌써 다 정립하고 있는데 지도자란 인간들이 지금 주변 국가가 어떻게 북한을 뜯어먹으려고 하는지도 생각 못하고 서로 간에 여야돼서 이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운동에는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역사 광복, 역사를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역사 공부요 요즘에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뭐 신백강 박사님서부터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엉터리 식민지 사관 때문에 아직도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런 부분 얘기하면요 보수 진보 저는 더 이상 그거 주제로 삼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이전에 아니 보수 진보 정치 사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그러나 남북한 주민들 중에 북한 주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 5명을 대라 했더니 젊은이들이요 누구를 뽑았는지 아십니까? 1순위가 박지성, 지금은 아마 손흥민이겠죠. 박지성, 2위가 송혜교,
3위가 나우나, 4위가 정주영, 5위가 반기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수 진보에 상관없이 우리 한민족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공통분모이다. 우리 지금 가족 간에도 정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 처갓집서부터 다 달라요. 이 얘기하면요 싸움밖에 안 돼요. 설득시킵니까? 틀리다고 죽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거는 좀 내려놓고 이거는 할 만큼 했고 이제는 공통분모, 우리를 남북한으로 나눠지기 이전부터 한민족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게 뭔가 정치인들이 안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저는 역사 지키기 운동 제 일평생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미국이 다 우리 마음에 들게 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 정권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 거의 외교관 차원에서 보이지 않게 일을 많이 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근데 조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경고도 받습니다.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왜?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의 정치 문제에 너무나 개입하면은 저를 또 걸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저한테 그런 워닝도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 조국이고 제가 북한 인권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월급도 얼마 더 거들려고 이런 정말 상대적인 인권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절대적인 인권이거든요. 이거는 남한에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행히도 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박운동, 저는 그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문제라고 하지 말고 이미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으니까 시상일 교수님 전 재산을 들여서 통일 대박운동하고 저희도 같이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민사회가 새마을운동, 저는 한강의 기적, 대동강의 기적을 이룬다면은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정도는 안 되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거기는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새마음운동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한국 주민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북한 주민을 끌어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애국운동도 너무나 정치인에만 올인하지 말고 좀 긴 안목으로, 옛날에는 시험 보려고 공부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의 장점이 뭐고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애국도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화와 역사로 애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북한도 북한이 김정은 어린애가 나타나서 정치 경력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같이 묻어가는 권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김정은이가 집권을 해서 첫 3년간에 5년도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20년 동안에 숙청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숙청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상을 사는 세력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불만 세력이 많은데 북한의 엘리트들은요, 남한의 정치인들을 거의 완전 정말 깔봅니다. 왜? 북한 동포, 통일, 니네들이 그걸 생각해? 아주 완전 무시해요. 북한 주민들 가운데 엘리트들이 제가 통일의 비전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남한에 와서 같이 운동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분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래서 있죠. 근데 그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트들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한의 아무리 종북좌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미 교회 안에, 군부대 안에 마지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바뀌어서 법대로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이 정치 싸움이 끝나려면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망가져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쳐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스민 혁명처럼 더 이상 어떻게 백두혈통 저거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 북한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 그런 비전을 담아낼 세력이 남한에 없다는 거예요. 남한의 어느 정치 세력이 누가 보겠어요? 희생하면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공작금을 대줘서 북한에서 스스로 김정은을 제거할 세력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좀 긴 안목으로 이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애국운동이나 해외에서 좋은 인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소그룹들이 많이 모여서 이걸 고민하고 크고 작은 띵크탱크들이 모여서 정치인들에게 어드바이저 해줄 건 해주고, 또 미국의 한미동맹을 위해서 대북 문제 3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넘어왔으면요,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3만 5천여 명을 군부대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방송 강연 전국에 가서 왜 우리가 북한의 실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통일해야 되는가, 우리보다 그들이 앞장서서 나서면은 감동감화. 그렇다고 북한 출신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뭐 75%가 직업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선별된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와 더불어서 나만의 이런 운동을 하면서 저는 좀 긴 안목으로 이제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 하면요, 저는 조국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 상종.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선택했다 하면은 더 이상 난 내 조국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최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제 문제, 대북 문제, 그 다음에 국내 문제에 이제는 과거에 대통령 탄핵 억울함을 위해서 나섰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의 애국 운동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좀 많은 토론의 장을 벌여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 모여서 유튜브만 다 모여도 아마 보수 언론 하나 만들 수 있을걸요. 대통령에게 해서. 왜 하나 못 만듭니까? 보수 언론. 그리고 수많은 브레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브레인들하고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에 좀 이런 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우고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하면서 그 좋은 달란트를 봉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달란트가 띵크탱크가 많이 생겼으면 우리의 태극기 운동, 아스팔트 운동이 좀 새로운 방향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또 저 시간이 목사님 마무리. 그 마무리는 네. 그 지금 광화문광장 예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오늘 주제에 이제 그 한국 교회 회복도 이제 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최전선에서 광화문광장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음 27일이면은 대구에서 또 행사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연기를 제가 한마디 하고 예. 그다음에 심학 목사님, 예. 그다음에 예. 이분 목사님께서 이제 저도 이제 광화문 광장 예배를 저도 벌써 해수로 3년째가 됐습니다. 우리 이문 목사님도 제가 하기 전에 광화문에서 이제 국가를 위한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셨다고 예배를 드리셨다고 오늘 제가 들었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이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참 정권이 좌파 쪽으로 넘어갔으면 정말 절망스러웠을 것 같다. 근데 그 표 차이가 거의 안 났어요. 0.7%면 이건 사실 복골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쪽이 완패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0.7%면 그 완전 한 표 차를 이긴 거야. 그거는 정말 그게 원래 세컨트 런이라고 2등은 없는 법이야. 2등은 없지만 얼마든지 질 수도 있었던 선거였죠. 질 수도 있었던.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든 이제 그렇게 된 게 이제 우리가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좌파한테 나라가 안 넘어가도록 하셨다고 보는데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것. 광화문 광장의 예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한국의 회복.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좌파들이 나와서 광화문 광장을 더럽히고 나라를 더럽히고 너무 그런데 소시 보수 우파도 처음에는 순수하다가 요즘에는 정강훈 집단이 나와서 정강훈이가 뭐 나라 구한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하나님 멸시하면서 이 광화문 광장을 보면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성읍을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뭐 한 횟수로 이제 3년째 드리는데 참 기적이에요. 기적.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어제도 사실은 막 어제는 엄청 강풍이 불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날 네. 이 풍찬 노숙이라는데
완전히 어제는 어떨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막 정말 예배드리기 힘들고 어떨 때는 막 35도 이상 되면 막 더워서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체험을 해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겨울이 되면 추워서 예배 어떻게 드리죠? 이제 여름이 되면 더워서 어떻게 예배 드리죠? 근데 어제는 바람이 너무 부는 거야.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바람이.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어제 대형 사고가 몇 번 날 뻔한 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이 모니터가 이 쇠인데 완전 강철인데 이 갑자기 막 이 꺾어졌어요. 아니 떨어졌어 그대로. 그대로 땅에 90도로 순간적으로. 완전히 그냥 폭격하듯이 만약에 그 맞았으면 큰일 났죠. 적사죠, 적사. 이게 이 엄청난 무게에 이 쇠가 딱 떨어졌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거기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여기 딱 때렸으면 야, 근데 그걸 피하게 하셨죠. 또 우리 또 바람이 부니까 경찰 그 펜스, 이 폴리스 라인을 못 치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이 없으니까 차가 막 그냥 지나가는 옆으로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 차가 지나가 가지고 한 올프레스 대표님 말씀대로 막 큰 차가 지나가는데 5cm 뭐 그 정도 차이로 조금 한 걸음만 뒤로 갔으면 또 막 사고가 나는 이런 이제 일이 많은데 결론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이게 진짜 바람이 불어서 걱정, 더우면 더워도 걱정.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많이 지켜주신다 하는 걸 어제도 이제 느꼈고 결국엔 아무 일이 없었죠. 만약에 뭐라도 하나 문제가 발생했으면 지금 난리 났겠죠. 뉴스가 나오고 뭐 예배 드리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제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한국교회 회복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자기가 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몇만 명이 그렇게 찬양하고 회개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살면 전 세계가 산다. 이런 이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4월 9일 날 숫자는 목사님 꿈이 이루어졌어요. 4월 9일 날 이번 부활절 날 광화문 광장이 꽉 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렐루야를 문제가 안 돼요. 갑자기 차는데 몇 번. 양쪽에 이제 세 과시하러 우리는 눈물로 이게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예배 드리는데 한교총에서 부활절 소강석 목사 그쪽에서 떼거지로 몇만 명이 나온대요. 우리 예배 장소 옆에 깔려 죽는다고 경찰이 그날 나오지 말래요. 그러고 그랬더니 또 정광훈 쪽에서 또 몇만 명이 나와가지고 또 자기들은 또 둘 다 양쪽이 다 연합이래. 우리도 예배 앞에 연합을 붙여야 될 것 같아. 정광훈도 연합 부활 예배. 여기 소광석 쪽도 연합 부활 예배. 그 우리는 뭐 족수가 뭐 비할 바도 못 되지만 그 광화문 4월 9일 날 세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느 예배를 받아야 되는지 막 서로 막 세력 과시한다고. 그래서 광화문 광장 예배를 뭐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앞에 기도고 절규고 외침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기도에 이제 불이 광장에서 꺼지면 뭐 대한민국 암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광장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설치는 사람은 많은데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어떤 모양으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쪽으로 역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자, 이동 회장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 다 해서 힘내시라고. 자, 이제 심한 목사님께서 마무리 주십시오. 그동안 함께 기도하던 우리 나라사랑 전국 기도우기 연합회 나사연이라고 있어요. 33인으로 출발해서 지금 70명, 700명 뭐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3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구 서문교회에서 나라사랑을 위한 즉 어게인 코리아 2023년 회복한국
3, 4월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는 대구 서문교회에서 하고 4월 달에는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 서문교회 오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이것은 목적이 뭐냐?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배도의 길을 걷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북 공산주의, 필시주의의 국가안보 위기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지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서문교회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특강은 이동욱 경기도의사 회장님 해주시고, 그리고 임현수 목사님 카나다에 계신 분이 있죠. 그리고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맡았고, 또 4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특강으로는 주요셉 목사님, 그리고 설교로서는 조봉희 목사님과 손현보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참하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동참하실 수가 있고요. 나사연의 사무국의 전화번호는 02-6956-0957입니다. 6956-0957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심화보 목사였습니다. 이임은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언급결에 나왔다가 좋은 대담 프로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을 경험하고 또 미국 생활을 경험하면서 통일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서로 다른 나라가 통일되는 게 아니라 분단됐던 나라가 통일되기 때문에 이건 유니피케이션이 아니라 재통합의 통일입니다. 리유니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살 만큼 살게 됐고, 우리 몸의 다른 반쪽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리 한강의 기적을 누린다 해도 이거는 온전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 우리가 아프리카 아니면 이번에 터키, 시리아에 지진 난 거 안타까워하듯이 우리 동족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와 한국 국민들은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창민 교수님의 통일 대박론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스스로 그 밑에 가서 교육을 3번씩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 책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동시키고 또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을 감동시켰는가. 탈북자들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탈북자 여러분들이 통일의 대박론에 대해서 책을 좀 읽어보시고, 자기 전 재산을 거의 70% 다 바쳤어요. 그래갖고 책을 47,000권을 무료로 퍼뜨리고 열정적으로 한 게 통일대박.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그만한 통일 대박 블루프린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통일 대박론을 읽어보지 않으셨으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남북한이 통일된다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직업 문제, 수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을 이미 보고 짐 로저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는 이미 통일된 코리아를 향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노스코리아에 투자하겠다고 할 사람. 이 사람은 돈 놓고 돈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거기에 판단력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은 막연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 통일됐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70-80%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그거보다 고통당하는 2,500만 주민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들을 움직여줘서 우리 동족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좀 더 우리 탈북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인권 활동가들을 통해서 교회와 더불어서 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이 새마을 운동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불같이 일어나서 그런 운동이 북한에까지 확산되면은 자기네가 김정은을 제거하고 독립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한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들에게 선택을 줄 때 남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득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려면요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심화부 목사님께서는 좀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다리가 이제 완쾌되시면은 광화문광장 예배 한번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문 목사님께서도 광화문광장 예배 언제라도 오실 수 있으시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욱 TV4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뉴얼프레스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